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한테 설렜다는 이야기예요. 64 먹은 아줌마가요. 그것도 자기 자식뻘 되는 36짜리 의사한테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하면 웃을 것 같았어요. 혹은 이상하게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어요. 일기에도 못 썼어요. 다 쓰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활자로 확인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 꺼냅니다. 왜냐면 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설레요. 누군가한테 보이고 싶고, 들리고 싶고, 존재하고 싶어요. 그게 60이 넘었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굶었으니까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찰실에서 진찰받고, 복도에서 인사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3년 동안 가장 선명했던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원에 처음 가게 된 건 순전히 딸아이, 성화 때문이었어요. 작년 봄이었는데 큰딸이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엄마 나이가 됐으면 정기검진은 꼭 해야 한다고. 특히 심장이랑 혈압은 매년 체크해야 한다고요. 저는 귀찮다고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뭘 굳이 병원까지 가냐고 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픈 데 없을 때 가는 게 검진이지 아프면 응급실 가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맞아서 할 수 없이 갔어요. 동네 내과 말고 큰 데를 가라고 해서 버스 2 정거장 거리에 있는 내과 전문의원에 예약을 잡았어요. 꽤 큰 곳이었어요. 1층에서 접수하고 2층에서 검사하고 3층에서 결과 상담받는 구조였는데 대기실에 사람도 많고 번호표도 뽑고 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날 혼자 갔어요.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바쁘다고 했어요. 뭐가 바쁜 건지 퇴직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뭐가 바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붙잡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남편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걸 포기했으니까요. 대기실에 앉아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어요. 저 앞으로 7명이 더 있었어요.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내려놓고 핸드폰 보다가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복도를 멍하니 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남자였어요. 나중에 이름표를 보고 이재원 선생님이었어요. 36. 저보다 28살 어린 사람이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젊다는 건 알았어요. 키가 좀 있고 얼굴이 말쑥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딱히 뭘 느낀 것도 아니었어요. 번호가 불렸어요. 진찰실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이재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잠깐 놀랐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던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의자를 약간 돌려서 저를 마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이 특별했냐고요. 전혀요.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달랐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보는 눈이 화면을 보거나 서류를 보거나 하지 않고 딱 저만 봤어요. 저는 정기 검진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딸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요. 그러자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소리가 나는 큰 웃음이 아니라 눈가가 살짝 접히는 작은 웃음이요. 딸분이 잘 챙겨주시네요. 그게 다였어요. 그 다음엔 혈압 재고, 청진기 대고,
검사 수치 확인하고 하는 일반적인 진찰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앉아서 받았어요. 근데 청진기를 댈 때였어요. 선생님이 청진기가 차가울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차가운 거 싫어하시면 잠깐 기다리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청진기를 손으로 잠깐 감싸 쥐었어요. 온기를 전달하려는 거였어요. 그 작은 행동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당연히 의사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환자 배려 차원에서요. 근데 저는 그 작은 배려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와서도요.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다고요.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 뭐래? 별거 없다고 했어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래요. 그래. 대화가 끝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이상하게 그 청진기 생각을 했어요. 차가울 수 있다고 미리 말해줬던 것, 손으로 감싸 쥐었던 것. 그게 자꾸 생각났어요. 야, 박금순. 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 그게 제 이름이에요. 박금순. 64. 다음 달 검진을 앞두고 저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가는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건 원래도 하는 거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뭘 입고 갈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병원 가는데 뭘 입고 가요? 편한 거 입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신경 쓰였어요. 결국 새로 산 연한색 블라우스를 입고 갔어요. 입고 나오면서 남편한테는 오늘 병원 다녀온다고만 했어요. 남편은 응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이번엔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번호가 불려서 진찰실로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 선생님도 이재원 선생님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두근거림이요. 진찰실 문을 열었는데 이재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무렇지 않게요. 그냥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하는 얼굴로요.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난달에 오셨던 분이죠. 혈압이 살짝 높았던 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를요. 한 달 전에 잠깐 보셨던 환자를요. 그게 그냥 직업적인 기억력인 걸 알아요. 환자 기록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제 심장이 어떻게 됐냐면 뭔가 알아봐 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64 다줌마를 기억해 준 것 같은 느낌이요. 그날 검진은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어요. 지난달 수치랑 비교해서 혈압이 어떻게 됐는지, 식생활은 어떤지, 운동은 하는지, 수면은 어떤지. 선생님이 하나하나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답을 했는데 그 대화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수면이 어떠냐는 물음에 저는 잘 못 잔다고 했어요. 새벽에 자꾸 깬다고요. 선생님이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냥 나이 때문이겠죠. 하고 넘기려다가 이상하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라고 했어요. 조용한 게 익숙해지기 전에 깨는 것 같다고요. 선생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 잠깐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세요?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아이들은 다 나갔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군요. 라는 말이 이상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해한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짧은 말인데 무게가 있었어요. 진찰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서 숨을 크게 한 번 쉬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진찰실 안에서 숨을 제대로 안 쉬고 있었던 거예요. 긴장을 해서요. 그 긴장이 밖에 나와서 한꺼번에 풀린 거예요. 64시 병원에서 긴장을 해요. 그것도 의사 앞에서.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또 그 말을 했어요. 박금순, 너 뭐 하는 거야? 라고요. 세 번째 방문이 있던 날, 저는 그 선생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이재원. 진찰실 문 옆에 붙어 있는 명패에서 봤어요. 내과 전문의 이재원이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읽었어요. 이재원. 그러고 나서 바로 진찰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검진은 세 번째라서 더 자연스러웠어요. 선생님도 저를 완전히 기억하셨고, 저도 이제 진찰실 분위기에 익숙해졌어요. 혈압은 지난번보다 조금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잘 챙기셨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잘 챙기셨다고요. 남편이 그 말을 38년 결혼 생활에서 몇 번이나 했는지 세어보면 손에 꼽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 말들이요. 그 말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오래 살다 보면 사라져요. 당연한 게 돼버리면 말로 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보다시피 한 의사 선생님이 세 번째 방문한 환자한테 잘 챙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요. 그날은 진찰이 길어졌어요. 제가 물어볼 게 생겼거든요. 요즘 어깨가 가끔 아프다고 이것도 내과에서 봐주냐고요. 사실 어깨가 아픈 건 맞았는데 내과에서 봐주는지는 병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안 봐준다는 것도요. 그냥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어깨는 정형외과 쪽이라고 필요하면 협진을 연결해 드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깨가 언제부터 아팠냐고, 어떤 동작에서 아프냐고 물어보셨어요. 검진 항목에 없는 것도 이렇게 챙겨보시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랬어요. 몸은 다 연결돼 있어서요, 라고요. 한 군데가 안 좋으면 다른 데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몸은 다 연결돼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이 몸 얘기를 하는 건데 몸 얘기만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한 군데가 외로우면 다른 데도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저는 그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요. 의사한테 철학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진찰을 마치고 나오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에도 오시면 혈압 추이를 한번 더 확인해 보자고요. 꼭 오셔야 한다고, 중간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요. 그 말투가 엄격한 게 아니라 걱정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그렇겠다고 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봄 거리가 지나갔어요. 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재원.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아무 의미 없이요. 그냥요. 네 번째 방문이 있던 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전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잔 데다가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취소하고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었어요. 다음에 가면 다른 날이 잡히는 거고 그 날이 언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몸이 안 좋은 채로요. 접수할 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냐고 직원이 물어봤어요. 좀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 직원이 진찰실에 먼저 말해두겠다고 했어요. 진찰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제 주무셨어요? 저는 별로 못 잤다고 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도요. 선생님이 혈압을 바로 재셨는데 평소보다 높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표정이 약간 달라지셨어요. 걱정하는 표정이요. 그날은 평소보다 진찰 시간이 길었어요. 여러 가지를 더 체크하셨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이 뜨겁다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거였어요. 왜 눈물이 나오려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아픈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는 사람이 낯설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이 순간에 출구를 찾은 건지요. 저는 눈을 깜빡여서 눈물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저를 보셨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의사가 환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뭔가 알아채는 눈이요. 저한테 지금 몸만 안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눈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죠? 저는 그냥 네 했어요. 그 네가 몸 피곤함에 대한 대답인지 다른 것에 대한 대답인지 저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혈압 안정시키는 것과 두통에 대한 것이요. 처방전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는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외로움이요. 아무도 제 피곤함을 알아채주지 않는 집에서 사는 피곤함이요. 그 신호를 처음으로 누군가가 알아챈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의사로서 당연한 일인 걸 알아요. 환자의 상태를 알아채는 게 그분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날 오래간만에 누군가한테 발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고 앉았을 때 눈물이 한 방울 나왔어요. 빠르게 닦았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봤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었어요. 울 것 같아서 참았던 게 버스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날 밤에 남편이 밥 먹다가 그랬어요. 오늘 얼굴이 왜 그러냐고요. 저는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요. 남편이 뭐 먹었냐고 했어요. 저는 약 받아왔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래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이재원 선생님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했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요. 5번째 방문은 예약이 일찍 잡혀서 오전 첫 시간대였어요. 대기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포함해서 3명 정도였어요. 조용한 병원 오전이었는데 저는 번호가 불리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이재원 선생님과 딱 마주쳤어요. 선생님이 의료 기록이 담긴 태블릿을 들고 복도를 걸어오다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는 날이죠. 저는 네 했어요. 그리고 잠깐 멈춰 섰어요. 선생님도 멈추셨어요. 진찰실 밖에서 마주치는 건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면서 또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긴 가운 안에 청색 셔츠가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진 게 오전부터 바쁘셨나 보다 싶었어요. 선생님이 지난번 혈압은 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진찰실 밖에서 복도에 서서요. 저는 많이 나아진 것 같다고, 약도 잘 먹고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행이라는 말이요. 의례적인 말인 걸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진짜로 다행이라는 것처럼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시선을 내렸어요. 복도 바닥을 봤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말 한마디 나눈 건데 왜 심장이 뛰는 건지요. 저도 이상했어요. 선생님이 곧 들어오실 거라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된다고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나간 방향을 봤어요. 흰 가운이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어요. 움직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날 진찰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요. 뭔가 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뭔지를 정면으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설레는 거예요. 이게 설레는 거예요. 64이 설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요. 그 확인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어요.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앉았어요. 부끄럽고 황당하고 근데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무렵에 우리 집 식탁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해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을 마주 앉는데 말이 없었어요. 없는 게 익숙해져서 없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침묵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재원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보여준 것들 때문에 우리 집 식탁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38년을 살았는데 큰 싸움도 없었어요. 손찌검은커녕 목소리 높인 적도 거의 없었어요. 가정에 충실했고 돈도 성실하게 벌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뿐이에요.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지 기다려보는 실험이요. 아침 식사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밥을 퍼고 국을 뜨고 반찬을 짚고 저도 그랬어요.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밥을 다 먹었어요. 남편이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맛있다도 잘 먹었다도 오늘 어디 가냐도요. 저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 앉아서 빈 그릇을 봤어요. 그게 슬펐냐고요.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라서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슬픈 것도 아닐 만큼 당연해진 이 모습이요. 저녁 식탁도 비슷했어요. 반찬을 몇 가지 차렸는데 남편이 먹으면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오늘 뭐 했냐는 말도, 이 반찬 맛있다는 말도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이재원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몸은 다 연결돼 있다는 말, 무리하지 말라는 말, 혈압이 안정됐다고 다행이라는 말. 그 말들이 식탁 위에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없는 이 식탁 위에요. 저는 그날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수도꼭지를 3개 틀어서 물소리로 가리고요. 왜 우냐고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오래된 것들이요.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요. 이재원 선생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보여준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몸을 걱정해주는 사람, 내 눈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게 너무 그리웠어요. 그 그리움을 엉뚱한 데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요. 매달 예약을 잡으면서요. 설거지를 다 하고 손을 닦으면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울었던 티가 났어요. 빨개진 눈이요.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6번째 방문이 있던 날, 처음으로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진찰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태블릿을 잠깐 보시더니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박금순 선생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박금순 선생님. 환자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요즘 젊은 의사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요. 아줌마나 어머니 같은 말 대신 선생님이나 이름을 부르는 거요. 근데 제 이름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니까 이상하게 귀가 먹먹해졌어요. 저는 잘 지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들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진찰 내용은 거의 다 좋았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지난번 걱정했던 수치들이 다 안정됐어요. 선생님이 잘하셨다고 하셨어요. 식이 조절도 하신 것 같다고,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아이한테 잘했어 라는 칭찬을 받는 것 같았어요. 38살 어린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뿌듯해하는 64이요. 이상하죠. 그래도 그랬어요. 진찰 마지막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안정됐으니 이제는 2달에 한 번씩 오셔도 된다고요. 상태가 좋으니까 매달 안 오셔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쿵 내려앉았어요. 2달에 한 번. 그러면 다음에 오는 게 2달 뒤예요. 매달 왔던 게 2달로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몸이 좋아졌다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제 표정을 알아채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씀 없이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진찰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 잠깐 서 있었어요. 2달. 2달 뒤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이게 뭔지 저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매달 이 병원에 오는 게 순전히 건강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섞여 있다는 걸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요. 2달로 늘어났으니 잘 됐다고, 이제 조금 거리를 두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걸어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늦여름 하늘이 높았어요. 구름이 조금 있었어요. 박금순 선생님, 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걸었어요.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웠어요. 2달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감정이 뭔지,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정리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은 봤어요. 이 감정이 이재원 선생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건지를요. 저는 후자였어요.
확실하게요. 그 사람이 잘생겨서 젊어서 의사라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봐줬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이에요. 제 말을 화면 보지 않고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행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저를 흔들었어요. 큰 사건이 없었어요. 손 한 번 잡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진찰실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저한테는 컸어요. 얼마나 오래 그 작은 것들에 굶주려 있었는지가 그걸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이번엔 이준이 마음이 차분했어요. 설레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2달 전보다는 훨씬 차분했어요. 뭔가 정리가 된 사람의 차분함이요. 진찰실에 들어갔어요. 이재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이라고 2달 동안 잘 지내셨냐고요. 저는 네, 잘 지냈다고 했어요. 혈압을 재셨어요. 수치가 좋았어요. 다른 수치들도 다 괜찮았어요. 선생님이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되신 것 같다고, 이 정도면 앞으로 1년에 2번으로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어요. 1년에 2번, 6달에 1번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번엔 쿵 내려앉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처방전을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은 1달치인데 다음에 오실 때 이 정도면 상태가 어떤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다고요. 그러시면서 잠깐 고개를 드셔서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요. 저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이번엔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눈 맞춤이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봤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이상하게도요. 진찰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수납하고 약국 가서 약 받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좋았어요. 가을 햇빛이요. 따뜻하면서 강하지 않은 햇빛이요. 저는 잠깐 거기 서서 햇빛을 받았어요. 눈을 감고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키우지도 않고 억지로 죽이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64세 이런 감정이 있었다는 거요. 진찰실에서 자식 벌 의사한테 설렜다는 거요. 그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 줬다는 거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왔어 했어요. 남편이 왔어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보던 텔레비전을 같이 봤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소파 위에 놓인 남편 손 위에 제 손을 살짝 얹었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저를 봤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어요. 우리 둘이 그렇게 잠깐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나는 거실에서 손을 맞잡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늙은 부부가 소파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많은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저는 이재원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보여준 것들을요. 청진기를 손으로 감싸줬던 것, 제 이름을 불러줬던 것, 다행이라고 했던 것, 눈을 들여다봤던 것,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속으로요. 당신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됐다고요. 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를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이제는 엉뚱한 데서 채우지 않겠다고요. 이재원 선생님은 그냥 의사예요. 저한테 잘해준 게 아니에요. 환자한테 마땅히 할 것들을 한 거예요. 그 마땅한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크게 느껴졌다는 건 제 집에서 그 마땅한 것들이 얼마나 오래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도 됐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대해줬다면 저는 흔들렸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 굶었으니까요. 저는 그 배고픔을 남편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다 말할 수 없어도 조금씩이라도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로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알고, 안 되더라도 해봤다는 게 있고,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있으니까요. 6달 뒤에 병원 예약이 잡혀 있어요. 저는 갈 거예요. 건강 때문에요. 진짜로요. 설레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가 더 커요. 제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이재원 선생님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진찰실을 맡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반갑겠죠. 없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 감정은 이미 제 안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저는 박금순이에요. 64이에요. 아직 설레고, 아직 배고프고, 아직 살아있어요.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 병원에 다닌 게 의미가 있었어요. 햇빛 좋은 날 병원 문을 나서면서 눈을 감고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그냥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